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마진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 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4월 27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국채 매입 기금 규모를 현행 총 65조엔에서 70조엔으로 5조엔 더 증액했습니다. 유동성을 늘려 내수 경기를 살리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0에서 0.1% 수준인 기금금리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만기가 긴 국채를 중심으로 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채 매입 기금 가운데 장기 국채에 할당된 금액을 19조엔에서 29조엔으로 늘렸고 매입 대상 국채도 잔존 만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대신 6개월 만기 고정금리 대출 규모는 15조엔에서 10조엔으로 5조엔 줄였습니다. 일본은행은 작년부터 국채 매입 기금 규모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대지진 직후 5조엔을 증액했고 작년 8월엔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10조엔을 늘렸습니다. 올 들어서도 2월 물가 상승률은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10조엔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추가 경기 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달러당 81엔 선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전까지 소폭 상승하던 니케이 주가는 오히려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주가와 환율에 선 반영된 측면이 강한 데다 시장의 기대보다는 양적 완화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지 않아 고용시장의 회복세에 대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 전주 38만 9천 건보다 1,000건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높았습니다. 변동성을 줄인 4주 이동 평균 건수도 38만 1,750건으로 그 전주에 37만 5천 건보다 늘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건수는 332만 건으로 전주보다 3천 건 늘어났습니다. 미국 중개인협회는 3월 중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101.4를 기록해 전월 대비 4.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승률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1%를 크게 웃돌았고 지수는 지난 2010년 4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10.8%나 증가했습니다. 2월에 14.9%에는 못 미쳤지만 두 자릿수의 증가율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존주택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잠정주택 판매는 기존주택 판매에 1에서 2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가 올해 꾸준히 회복될 것이라며 다만 하반기에는 신규 주택 압류가 늘어나면서 다시 가격 하락 압력을 높일 수는 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가 재정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는 스페인의 국가신용 등급을 또다시 강등했습니다. S&P는 스페인의 장기 신용 국가 등급을 종전 A에서 2단계 아래인 트리플 B 플러스로 내렸습니다.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로 등급을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S&P는 보고서에서 스페인의 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 부분의 부실로 인한 정부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등급 강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럽중앙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1조 유로 이상 공급한 3년 만기 장기 대출도 스페인 금융 부분의 채무 재조정과 경제 리밸런싱을 담보해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스페인 정부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조치들을 내놓았지만 단기적으로 순고용이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S&P는 지난 1월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한 뒤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여 추가 강등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었습니다. 유럽위원회는 유로존 경기신뢰지수가 4월 92.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3월 94.5에서 낮아진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94.2보다도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유로존 내 기업과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수준으로 내려가며 향후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산업신뢰지수가 마이너스 7.1에서 마이너스 9로 더 악화되었고, 서비스업 지수는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2.4로 악화되었습니다. 소매업 지수는 마이너스 12.0에서 마이너스 11.4로 소폭 개선된 반면, 건설업 지수는 마이너스 26.7에서 마이너스 27.4로 악화되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마이너스 19.1에서 19.9로 더 낮아졌습니다. 유로존에서 긴축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부채 위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경기 신뢰 지수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긴 어려울 듯하며 이로 인해 하반기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가 유럽연합과 약속한 예산안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예거 재무장관은 의회가 30일까지 유럽연합에 제출해야 하는 전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합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유로존 회원국이 동의한 재정적자 비율인 GDP 대비 3.0%로 맞추는 것에 골자를 두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23일 네덜란드 연합 정부가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아 총리가 사퇴하는 등 유럽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방송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정부 지출을 줄여 140억 유로를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와 내년 공무원들의 임금을 동결해 약 23억 유로, 부가가치 세율을 2% 인상해 40억 유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삭감으로 10억 유로, 근로자 세금 공제액을 줄여 약 12억 유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담배와 술 등에 대한 죄악세 인상안을 통해 재정 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가 다음 신용등급 강등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스왓 PC 리서치는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한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프랑스의 등급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S&P가 성명에서 스페인 정부의 정치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강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강등 대상이 프랑스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S&P가 지난 1월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 프랑스의 신용등급만이 한 단계 낮아졌다며 프랑스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가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덴마크의 단스케방크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통해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시장이 프랑스의 경제 펀더멘탈을 스페인과 같은 상황으로 간주할 경우 프랑스의 주택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유럽 재정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당시 크게 하락하지 않은 데다 2009년에 다시 반등하여 작년 3분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프랑스 수도 파리의 주택가격은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 2000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21% 상승했습니다. 단스케방크 애널리스트는 프랑스 주택시장에 거품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프랑스 주택가격이 수년 내로 10에서 20% 하락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의문은 이 가격 조정이 프랑스 주택시장에 닥칠 더 큰 조정의 시작인지 여부에 있다며 그럴 수 있다는 신호들이 몇몇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시장 조정 신호들은 프랑스 자가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주택건설 위축, 주택 건축 허가 건수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와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 등도 프랑스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주택시장은 현 시점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급격히 취약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다만 유럽중앙은행이 2014년 전에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프랑스 주택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즉 프랑스 주택시장이 적어도 2년은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주택가격이 더 올라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는 결국 거품 붕괴의 규모만 더 키울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랑스 주택시장의 전환점을 맞은 것은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큰 경고가 아니겠지만 유럽 재정 위기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장의 초점이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옮겨간다면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GDP 증가율이 발표됩니다. 25일 FOMC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9%로 소폭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1분기 GDP 증가율은 지난 4분기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뉴질랜드의 중앙은행 기업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1,5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투자 수준을 조사한 지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를 알 수 있어 경제 선행 지표로 활용됩니다. 높게 발표될수록 뉴질랜드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음 9시 30분에는 캐나다의 월간 GDP가 발표됩니다. 역시 높게 발표될수록 캐나다 달러의 강세 요인이 됩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